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바탕으로 그 신호들과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급등 시그널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90여 분이 구독을 눌러주셨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그리고 영상 속에 있는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자 1000명을 달성 시에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인 로봇 섹터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100% 무료 리포트로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그 제공이 되는 방식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가 폭락이 나오는 이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국내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는 이 주식 앞으로 20배 더 대박 본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중하셔서 좋은 종목과 내용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오늘 2023년 1월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찝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전면 재개와 폐지 사이에서 조명이 받고 있는 이 증시 침체의 공매도에 대한 갈등이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를 전면 재개된다, 아니다, 전부 다 폐지된다라는 내용으로 싸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나무, 캐시우드가 내가 테슬라를 못 버리는 이유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이죠. 이번에 시작하는 CES에서 이제는 가전쇼인지 모터쇼인지 모를 정도로 뭐 한 번 충전에 800km 가는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모빌리티의 혁신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모빌리티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CES에서 나오는 거는 모빌리티의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혹은 어떠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어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당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냐, 지금 당장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게 맞냐라는 게 주된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공매도는 전체 공매도의 거래액이 70%가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27%예요. 합치면 97%가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면 폐지해라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아니다, 전면 재개해야 된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매도 자체가 2021년도 기준에서는 96조 9,177억으로 97조가 조금 안 됐는데,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 기준에서 마이너스 한 33%에서 34% 정도 빠졌는데, 그 하락을 주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48%나 급증을 하면서 작년 기준에서 143조가 넘는 공매도에 대한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론자들이 공매도로 수익을 무려 19조를 챙겨가는 모습을 보였고, 당연히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국내 2차 전지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코스닥 기업이나 코스피 기업에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이 공매도에 타깃이 됐죠. 결국에는 이 공매도라는 게 먼저 판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매수하는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과 올해 초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공매도 중에 하나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악재가 있죠. 상장된 지 1년이 돼서 올해 1월 27일 날 직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주에 대한 매물이 과연 쏟아질까?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분명 있죠.
작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됐을 때 뭐 단군 일의 최대의 IPO다 하면서 기록을 세웠는데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이달 27일 기준에서 우리 사주가 갖고 있는 이 평단가 자체가 무려 3조에 달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량이 3조에 달하는데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공모가가 40만 원이면은 이미 30%가 넘죠. 그러니까 60만 원까지 올라갔던 LG엔솔이 4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 IPO에 대한 이 보호 예수가 풀리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의 투자들이 던지지 않을까 이런 오버행의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수요가 둔화가 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LG 엔솔의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내수 판매 비중이 30% 정도거든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둔화되면은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인 점 중에 하나는 내연기관차 판매량의 세계 1위, 1년에 자동차를 막 980만 대씩 3년 연속 1위가 지금 도요타거든요. 1년에 거의 1000만 대 가까운 자동차를 팔고 있는 도요타가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는 대신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한테 배터리를 제품으로 공급을 하고요. 이 많이 팔리고 있는 도요타에게 제품 공급을 하는 것과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살아난다고 하면은 LG 엔솔에 이번에 우리 사주에 대한 매물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 자체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테슬라 얘기로 조금 돌아가서 테슬라가 공매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LG엔솔의 공매도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테슬라는 사실 더 심각합니다. 5% 이상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미국 내의 50개 펀드 작년 한 해 수익이 마이너스 42.1%입니다. 작년 나스닥이 마이너스 34% 정도 빠졌다는 걸 감안했을 때 나스닥 1년 하락률을 웃도는 모습을 보였고요. 같은 기간에 미 전체 주식 펀드에 대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7%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배가 넘죠. 2.5배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돈나무라고 하는 이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이노베이션 상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3일 날 테슬라가 마이너스 12%가 빠졌죠. 그 폭락 당시에 14만 4,776주를 매주 패가지고 총 7조 5천억 규모의 펀드의 6.5%를 테슬라로 채웠습니다. 채운 이유가 있겠죠. 일단 테슬라를 매수한 이유, 그리고 왜 테슬라를 선택했을까? 테슬라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너 리스크 문제를 언급을 하니까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주가에 치명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인한 주가 과대 낙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3천만 원대 모델 2 판매가 본격화가 되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될 것이다. 즉 지금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같이 고가의 전기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테슬라가 2024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사업은 약 80% 수준의 잠재적 매출이고요.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그 어떤 회사도 테슬라 같은 이 정도의 수익 매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회의감이 나온다라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자율주행 레벨 4 기술 탑재된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올해 북미 지역에서 자율주행 레벨 4 기술이 탑재된 로보택시를 상용화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CES 2023년도에 CES에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시스템을 장착한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올해 CES 같은 경우에는 모토쇼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이 자동차 기업들이나 모빌리티 업체들이 기술력을 과시하는 공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자율주행 어차피 돈을 못 버는 거 아니냐? 자율주행은 지금 시기가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작년이 대다수인데 과거와는 현재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개 후에 첫 실적을 보고했는데 합격점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모빌아이가 첫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2022년도에 매출이 2조 2,75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2조 3,570억으로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다. 그리고 이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몸값을 상당히 많이 낮췄죠. 기존 목표가 원래 71조였는데 거의 3분의 1 토막내서 24조 3천억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텔의 CEO가 하기를 인텔은 모빌아이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상장을 통해서 모빌아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하자면은 우리는 어차피 시장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보고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기업 가치를 낮추지만 인지도를 갖추고 우리는 돈을 벌어들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뉴스였고요. 실제로 작년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의 모터쇼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가전쇼인지 모터쇼인지 모를 정도로 모빌리티에 대한 혁신쇼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CES에서 자율주행 레벨 5단계, 즉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던 기업이 2021년도 21개에 대한 기업에서 44개로 2배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혁신상을 받은 기업들이 점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현재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 임박한 신차랑 신기술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분석실 선임연구원은 CES 2023에서 완성차에 대한 기업, 부품사, 빅테크 등이 참여해 지난 트렌드와 유사한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를 하고 IT와 소프트웨어 기업과 완성차 기업의 구체적인 협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이런 시장 기술이 다양하게 필요한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에서 이 모든 자율주행을 해결하지 않고 협업을 통해서 빠른 우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게 실제로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협력을 시작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폭스콘 자율주행을 위한 협력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전용 전자제어 장치를 제조를 합니다. 폭스콘이. 그리고 이번에 LG전자도 마그나와 단순히 전장 부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도 협력을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회의론 자체를 완전히 불식시켜 버렸습니다. 소니랑 혼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소니와 혼다가 모빌리티를 설립을 해서 소니가 첫 번째 양산 자율주행 전기차인 아필라를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카메라와 센서가 총 45개가 탑재가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카메라와 레이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카메라 관련된 자율주행과 레이더 관련된 자율주행은 둘이 서로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진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조 규모밖에 안 됐는데 2035년도까지 앞으로 12년, 13년 안에 1274조까지 1년에 거의 5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당연히 이 기업이 여러 가지 기업들, 전 세계 대기업들이 해당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CES에서는 모빌리티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겠다. 우리 5단계를 가겠다. 우리는 뭐 차 안에서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에 따라서 개발이 어떻게 될지가 달라지니까요. 하지만 일단은 수익 창출이 중요하다. 장기 기술 목표가 아니라 단기 적용이 가능한 차량의 신기능, 이것들이 주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꿈만 꿀 수는 없거든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말 그대로 무에서 유가 아니라 뭐 게임, 콘텐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익성 높았던 산업들을 현재 사업에 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 주목받았던 산업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유리가 디스플레이로 변시합니다. 사실 이미 앞유리가 디스플레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여기 조그맣게 이 주차 정보가 나오잖아요. 운전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BMW는 앞유리 전체가 디스플레이, 이 자율주행이 진행되면서 컨텐츠에 대한 소유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앞유리가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신기술을 내놨고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에서 VR 게임이 가능한 VR 인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마 이제 뭐 AR이니 VR이니 MR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 기술인 것도 많고 앞으로 어떠한 기술도 다 성장할 건 알지만 현 시점에서 뭐가 더 우선시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AR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AR, 우리에게는 증강현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정확한 뜻을 보면은 현실의 시점과 함께 컴퓨터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뭐 과거에 이제 유명했던 포켓몬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AR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고요. 현실과 IT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를 결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도 지금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차량에 쓰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네이버 지도맵에 쓰이는 AR에 대한 기술 중에서 이게 전부 다 사실 일상에 가장 밀접하게 접해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실에 이런 가상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말해서 AR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VR은 뭐냐? 반대예요. 가상현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소리와 이미지들이다. 특히 주로 사용되는 기술들은 HMD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흔히 쓰는 고글 같은 거, 안경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딱 귀 막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착용한 사람한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현실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이 바로 VR이다. 이 VR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게 되면은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이 그래픽에 대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죠. 아마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를 보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R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미지가 오는 거고 VR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차이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MR은 뭐냐? 쉽게 말해서 그냥 VR과 AR을 합쳐놓은 기술이다. 앞으로 그냥 미래의 홀로그램 같은 기술이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이 MR에 대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뭐 TV, 모니터, 스크린 이런 출력 기기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이나 진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다고 하면은 AR과 VR 이 두 가지에 대한 위주로 봐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한 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더 가까운 게 당연히 AR이겠죠. 우리가 취미 활동이나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 앱이나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산업의 기술은 AR입니다. 그래서 이 AR, 3D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용화 국제표준 획득으로 앞당겨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으로 인해서 헤드업 시장이 지금 22년도 1조 7천억에서 2030년도까지 24조까지 성장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해요. 거의 20배에 가까운 엄청난 성장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AR 기술이 적용된 3D 헤드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의 피로를 감소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전방을 주시하는 운전자의 초점을 흔들리지 않도록 주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아니죠. 작년까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R, VR 하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는데 이제는 자동차부터 일상용품까지 영역에 계속적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메타버스가 멀었으니까 AR, VR은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는 그 중에서 AR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메타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출시에 대해서 가동을 준비하고 있죠. 이 AR 글래스 개발 속도를 낸다. 스마트 렌즈 기업 인수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AR 글래스에 대한 내용이 얼마 전부터가 아니라 사실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2023년 1월 3일 날 메타의 이슈로 다시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AR 글래스, 메타의 행보에 시장이 주목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 AR 글래스가 뭐냐? 이 AR이 뭐라고 했죠? 일상생활에 그래픽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안경인데 안경을 쓰고 앞을 보면은 이 앞에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미지가?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바로 200인치에 가까운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를 2024년도에 출시 예정인 애플의 AR 글래스 현재는 시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AR이 앞으로의 우리의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CES에서 극찬받았던 장애인 편의 기술 스마트 AR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시각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앞을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시각 정보 중에서 일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 일부분을 이 스마트 AR 안경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화면 자체를 내가 앞으로 보는 거를 일반 사람이 보듯이 똑같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안경입니다. 이것처럼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AR 기술들이 하나둘씩 발명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일상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AR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 산업을 본다 할 때 반드시 봐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AR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는 삼성과 애플이 AR 기기 출시를 경쟁한다. 그리고 세계 최초 3D 필수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의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AR 기기 아까 시제품 가속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카메라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구현하는 이 3D 센싱 모듈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 AR 시장에서 선두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인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랑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같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가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넷이에요. S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과거에 삼성에서 분산 이력이 있는 삼성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S넷이 최대 주주인 이 블루로터스가 이 3D 팩토리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효대 S넷 대표가 3D 팩토리의 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 3D 팩토리가 인공지능이나 홀로그램, 차세대 기술 3D 변환, 무안경 3D,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된 콘텐츠들을 삼성이나 LG, 현대 같은 대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 기술에 대해서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관심 종목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에서 분산 이력이 있는 삼성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맥스트입니다. 이 맥스트는 국내 유일하게 증강현실 앱을 만드는 이 저작 도구 자체를
전 세계 2만 1000개 개발사에 배포한 기업입니다. 사실상 이 AR 쪽에서는 거의 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AR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조성 같은 제조 현장에 적용해서 산업용 증강현실 솔루션을 제공 중인 완전한 AR에 대한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요 광역 지자체에서 메타버스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맥스트의 서비스를 활용한다라는 강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SK텔레콤과도 AR 플랫폼 자사나 공급을 계약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기업을 본다고 했을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맥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현재 시장이 흘러갈 때 미래 산업에서 뭐가 중요한지, AR이 왜 중요한지, 자율주행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올바른 투자가 여러분들의 높은 수익률로 연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끄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시간 나셔서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